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대규모 공습을 시행을 했고 헤즈볼라도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누면서 양측이 사실상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동 전쟁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전쟁의 이유를 비롯한 그 내면의 이야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용어들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랍계 원주민들은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세워진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주체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반군 하마스고요. 여기에 연장선으로 바로 헤즈볼라도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용어 설명했고요. 지금부터 내면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 세계대전에서 중동 지역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팔레스타인이라고 알려진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당시 이 땅에서는요, 70만 명에서 80만 명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5만 명에서 6만 명의 토착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영국이 이렇게 잘 통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영국은 문제가 많았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원래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는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이야기도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유대인을 위한 고국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하는 과제를 영국에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긴장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은 시오니즘 운동을 재정적으로 돕던 금융계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스차일드에게 전비 지원 대가로 유대인 국가 건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 시절 규정에도 명시가 됐고 1922년 새로 창설된 국제연맹 이 유엔의 전신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인만 받았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겠죠. 영국은요, 오스만 제국과 싸기 위해서 아랍인들의 지원을 필요로 했고 그들에게도 독립 국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맥마흔 후세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두 약속 바로 충돌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다른 아랍 국가들은 독립을 했지만 유대인 국가들이 들어선 곳의 아랍인들은 이 집과 땅을 잃고 강제로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0년대에서 40년대를 거치면서 이곳에 정착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대부분 유럽에서 박해를 받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홀로코스트로부터 탈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이주의 물결이 지속되면서 1940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수는 45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아랍인들은요, 유대인의 편향적인 영국의 정책에 대응해서 무장 투쟁을 벌였고요. 그 무렵 유대인들은 아랍 원주민들과의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에 나서자 영국은 이를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때 형성된 유대인이 민명된 조직들이 하가나와 이르군입니다. 1944년 무렵 하가나 대원은 거의 10만 명에 이르렀고 몇 년 뒤에 벌어진 이스라엘 독립 전쟁에서 주역권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이 있던 상황 속 1947년에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 공동 관할 특별 지역으로 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의 절반을 뺏겨가지고 너무 슬픈 상황이었죠. 근데 분할한 이후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무장 조직인 하가나와 이르군은요, 그 무렵 팔레스타인의 땅의 4분의 3을 이미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무려 87만 명의 아랍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이게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유엔이 결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점령지를 갖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로 국한된 이런 왜소한 영토에서 반자치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1973년 중동 전쟁이 끝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영토와 거기서 쫓겨나서 화가 난 아랍인이 결성한 지휘단체,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있습니다. 이 피에로 사이에서는 각종 테러와 보복이 반복되었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요, 잘 살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땅에서 이제 영국이 좀 깽판을 치면서 좀 땅을 많이 뺏기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반자치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테러와 보복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테러와 보복을 반복하고 나서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초강대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에서 때로는 아랍을 통제하기도 지원하기도 했던 소련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미국의 위상을 높여야겠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은요, 소련의 붕괴 이후에 교통 정리를 위해서 오슬로 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양쪽에 압력을 강하게 넣어가지고 이 빌 클린턴 대통령 중재로 손을 잡았는데, 주요 내용이요, 바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중에 급한 요르단강 서한 지구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좀 순순히 따라줬습니다. 따르면서 피에로에 앞서 말씀드린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예요, 요르단강 서한 지구 자치권을 넘겨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서 50년 만에 국가 비슷한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이 자치권이라는 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획득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 A, B, C 구를 나눠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은 거의 얼룩진 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단독 관리를 합니다. 28%인데, B 구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동 관리를 하죠. 바로 22%입니다. 근데 C 구역은요, 이스라엘이 단독 관리를 하는데 무려 60%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피에로 의장은요, 끝없는 테러라던가 분쟁 등에 지쳐서 이렇게라도 좀 협상을 하고 싶었겠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피에로와 함께 정당을 구성을 했던 과격파가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의 시작이죠. 하마스는요, 이 서한 지구에서 협상이 이뤄진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는 PLO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을 하고 무장 투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반군, 바로 하마스의 시작이 이때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피에로는요, 이 오슬로 협정을 맺으면서 대부분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하마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공격을 해도 말릴 수단이 없습니다. 분명히 협정을 맺어놨는데 피에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마스는 계속해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과연 이란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여기에 하마스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와 유대 국가라는 기본적인 종교의 차이도 있겠고,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 시아파 영향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 국경 가까이 계속해서 군사 기지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간 거주지에 로켓을 발사하고 폭탄 테러를 하는 모든 세력은 거의 사실상 이란의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요, 수십 년 전부터 피에로와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헤즈볼라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헤즈볼라는요, 바로 이란과 같은 시아파의 무장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요, 이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사우디와 이스라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저희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일단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미국의 1선, 2선 동맹국들이죠. 따라서 중동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몇 안 되는 국가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묘한 관계긴 하지만 미국을 통해서 혹은 미국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 이 두 부분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여기에 대해 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요, 핵심적인 두 개의 분파가 존재합니다.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는가 하는 게 좀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니파는요, 아부바크르 아스시디크를 계승자로 여기고요. 이 시아파는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계승자로 여기고, 여기에 대한 종교의 차이가 이제 나라에서의 차이로 부하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미국의 1선, 2선인 동맹국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스라엘이 싫어도 이스라엘의 뒷배를 봐주는 미국과의 동맹을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좀 과거 얘기를 설명드리면은 2010년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사우디가 동참을 했고, 중동 남쪽에서 일어난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예멘 정부를,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하면서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수니파,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수니파와 시아파를 통해서 나라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영토 분쟁도 제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군사력으로 보면은 이란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은요,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졸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내수 시장도 탄탄합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미사일 확보도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자체 국산 무기도 개발 노력을 하고 있고, 인공위성도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2,7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없으면 그냥 사막 국가입니다. 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은 이 국가의 지도층에게만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든 무기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없이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해외 투자 활성화라던가 이 네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GDP의 차이는 있지만 국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라는 저희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각 중동 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들이 저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선을 꼽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한국 증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미국 대선이 굉장히 한국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동 정세가 더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과 유럽에서의 전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 공화당 측은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 정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문제 해결에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 가시화가 되겠지만 이러한 면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국가들의 중동 정세와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